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배출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이고 이 노폐물을 제때 배출해주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배설의 영역을 한토하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한 그러니까 땀, 그리고 토는 위로 개워내는 거, 하는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하는 건데요. 이 한토하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옆에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자, 그야말로 서당계예요. 네. 네, 이런 분들을 믿으시면 안 되죠. 네. 하지만 상식만큼은 정말 풍부한 조진혁 아나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도 잘 배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배출하지 않고 좀 감정이 욱해지다 보면 주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스트레스는 한의학적으로 칠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또 원장님들과 함께 동등한 레벨에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의보감 가족분들은 무엇이든 좀 잘 배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의보감은 서재하 원장님, 조우원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때 이 배설에 대해서 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건강의 지표이자 신호로서 이 배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배설을 말하기 전에 저희가 순환이 좋다라고 항상 하잖아요. 네. 자연계에서도 이제 강물이 잘 순환이 돼야 정화가 잘 되고 물이 깨끗한 것처럼 저희 몸도 그 자연 생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순환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이 순환이란 것은 들어가는 것들이 잘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이 안에서 잘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하는 배설의 주제인 잘 나오는지, 이것까지가 이제 세 가지 축이 순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건강의 축에 큰 축을 담당할 정도로 배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이 배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것도 배설이 문제없이 잘 되시는 분들 한정해서 물 마시는 게 더 이로운 경우인데 배설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물이 더 쌓여서 이제 담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배설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건강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배설이 몸 순환의 지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 진혁 아나운서가 얘기해주신 이 한토하,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 배설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조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고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생리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냥 아무 무리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생리통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원장님, 의학에서 보는 생리통,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생리통 유명한 증상이죠. 네, 생리통이란 이제 여성분들이 월경 기간 혹은 월경 기간 전후로 이 치통이나 이제 치골 쪽 상부의 통증이나 이제 복부 쪽의 통증을 이제 일으키는 통증을 국한해서 저희가 생리통, 월경통이라고 말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반되는 기타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 복부 팽만감, 뭐 현운, 뭐 오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통증과 수반 증상을 다 엮어서 월경 곤란증이라고도 저희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생리통은 여성분들 가임 여성분들의 50% 거의 반절이죠. 반절 이상 분들이 다 경험을 하실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요. 특히 이제 생식기 쪽으로 아직 발달이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 여중생이나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78% 정도 이상 생리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이제 이런 여성분들한테 생리통이란 삶의 질을 낮추고 그리고 학업이나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아주 악질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실 심하면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생리통도 다른 질환들처럼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다른 질환을 구분하는 것처럼 생리통도 크게 원발성과 속발성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분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가 달라져서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일단 원발성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질환이 없이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경의 1년에서 2년 이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통제의 반응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이제 원발성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초경 직후에 발생한 후부터 이제 72시간, 3일 정도죠. 72시간 안에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또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속발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속발되는 2차적인 생리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골반 내의 병소들,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아니 자궁의 유착, 염증, 웅종들로 인해서 2차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기전들을 이제 속발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차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진통제의 반응이 되게 적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소 자체는 계속 남아있고 원인 자체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더라도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기간과 관련 없이 통증도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월경 기간 제외하고도 병소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통증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월경이 끝났는데도 월경 전후로 통증이 유지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양상이 조금씩 달라서 그걸 통해서 진단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단 후에 치료도 조금 다릅니다. 예. 원발성 같은 경우는 순환의 기점에서 치료를 하고요. 속발성 같은 경우도 원발성의 기반으로 치료를 하되 월경기와 비월경기를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월경기 자체는 지금 생리통 때문에 내가 너무 급한 상황, 급한 불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을 증진시켜서 생리를 잘 빠져나오게 하는 치료 쪽으로 초점을 하는 월경기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월경기가 지난 후 비월경기에서는 생리통보다는 이제 특정 병소, 내 병소를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그런 기법으로 계획을 나눠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생리통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 과정도 또 바뀐다고 하니까요. 혹시 생리통이 있다면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1차성, 이런 원발성이라고 하죠. 원발성 생리통이 기저질환을 포함하고 있는 2차성 생리통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속발성인 경우보다 원발성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지금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내가 생리통이면 보통 원발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원발성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궁금한데 어떤 호르몬 때문이라면서요? 네. 이제 사실 생리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현재 밝혀진 바로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얘가 주인공으로 좀 등장을 해요. 네네. 이 호르몬 자체가 이제 월경 직전에 황체 호르몬이 퇴화되면서 그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과수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 관련된 이제 자궁 관련된 그 기관들이 과수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생리통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들도 이제 말 그대로 바소가 이제 혈관을 말하고 프레신은 이제 수축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 바소프레신에 의해서 혈관 자체가 또 수축이 되니까 이제 허혈성으로 이제 더 통증이 자궁 내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자율신경계나 뭐 우울증 아니면 각종 이제 나의 컨디션 면역에 따라서 우리 통증 역치가 낮아지면서 또 통증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속발성으로 인해서 구조적 병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염증, 유착, 뭐 우렬 이런 것들로 통증 그 병소에 의해서 통증 자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생리통의 원인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요즘에 여성들이 하이힐 같은 것들을 신으면서 체형이 좀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
체형의 불균형 때문에 또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맞나요? 네, 실제로 하이힐 신으면 골반에 되게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그 골반 안에 결국에 자궁이 있잖아요. 네. 자궁 입장에선 골반이 이제 집인 거죠. 결국에 집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안에 사람이 결국 자궁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부종교합, 그 어느 정도 그 골반에 부종교합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을 더 크게 호소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침 치료나 약침 치료를 넘어서 이제 추나 치료까지 병행을 하셔야 생리통이 많이 잡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점이 이 잘못된 자세가 생리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좀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반 관련해서의 그 근육이 또 이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골반 주변과 골반 밑을 떠받치는 근육을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골반 저근이 약화됐을 때도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여성 골반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앞에는 방광이 있고 그 사이에 자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원인은 비만으로 인해서 뱃살이 찌거나 속에 있는 내장 지방들이 이 장기들 사이에 꽉꽉 들어차면 골반 저근이 이걸 떠받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속에서 자궁 내막이 수축해야 혈이 탈락이 되는데 공간이 비좁은 거예요. 그러면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여성들이 꽉 끼는 레깅스를 입는다거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자세로 인해서 천장관절이나 골반 저근 또 엉덩이 주변의 근육인 중둔근, 이상근 또 이 성기 밑에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압박을 받으면서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골반 저근육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생리통도 유전이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서 원장님. 네. 사실인가요? 네, 한의학에서 유전하면 체질과 많이 연관이 되죠. 그래서 임상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생리통을 제일 심하게 오랜 기간 앓는 환자분은 소음인 유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타고난 체력이 약하고 아랫배가 차기 때문에 항상 찬 냉기가 아랫배를 흐르고 있는 소음인들이 대부분 생리통을 많이 겪고요. 하지만 다른 체질이라 해서 생리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양인의 경우는 속에 열이 많은 체질이지만 그 열의 분포도가 위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위 상열 하한증이라 그래서 위로는 열이 계속 많은데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기 때문에 생리통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비축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뜨거운 온기만 비출하는 게 아니라 또 차가운 냉기만 비축하는 한성 태음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자꾸 찬 그 냉기를 아랫배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또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랫배가 차가워졌을 때,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생리통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조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한의학은 결국에 이제 통하지 않는 것, 불통은 즉 통증이다. 그리고 불영은 영향이 되지 않는 것은 즉 통증이다라고 이제 대전제를 하는데요. 생리통에서도 딱 이 대전제가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 자체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순환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결국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 그 순환이 안 되면서 영양이 자궁 쪽으로 안 되는 상태가 의해서 통증이 생긴다고 해서 불영 즉통, 불즉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치료하는 방향도 그 막힌 곳을 뚫어주고 또 부족한 것을 이제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대전제가 이제 순환을 시켜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라 이게 순환에 사용되는 도구와 약재의 구성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대전제를 깨트리기 위한 치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불통, 즉통 때문인지 불영, 즉통 때문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뭐 내성이나 부작용 같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냥 가깝게 좀 찾을 수 있는 진통제나 혹은 아니면 이런 경구피임약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진통을 좀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양방적인 접근 그리고 한의학적 이런 접근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면 될까요?
이제 생리통 같은 경우 이제 많이들 이제 진통제나 이제 진통제가 그 반응이 없으신 분들 경구피임제까지 복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 네. 보통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통을 하시면서 버티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방이 이제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하면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넌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스테로이드가 아닌 그런 제품을 보통 진통과 염증을 위해서 활용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분들은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장기 복용했을 때 간이나 우리 소화계 그리고 이 두통인 것들 같이 이제 신장 질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해서 피해서 경구피임제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경구피임제 같은 경우는 월경 직전에 이제 내막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이 낮게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복용하게 되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미식거림 그리고 구토 그리고 부종 결국에 호르몬제들은 항상 이런 부작용을 따라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1차적으로 급해서 그 진통제와 경구피임제를 복용을 했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 하면은 근처 한의원을 내원하셔서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방 치료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치료가 들어가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침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뜸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관혈, 이게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사관혈, 성문혈, 뭐 단중혈 위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혈자리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논문에서도 침만 병행하는 것보다 약침과 같이 그 중에서도 그 부인과 질환에 가장 좋은 이제 자하거 약침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더 많이 좋고 그 네. 유효한 그 효과가 3개월 이상 유지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외치적인 치료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의원에서는 한약이죠. 그래서 한약도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 순환을 증진시켜 주는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떨어진 순환을 올려주냐 이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이 너무 배설이 되지 않아서 칠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긴 그런 생리통 문제다 하면은 이제 시오, 치자, 황련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 있는 약재 그리고 너무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생리통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육미제 이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녹용 많이 아시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많이 식사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식사해서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비만형이신 분들은 물을 빼주는 이진탕 계열의 약재를 같이 활용하면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내가 너무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가지고 멍도 잘 들고 그 종아리 정맥혈증도 되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결국 어혈이 되게 몸에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도홍 그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순환시켜주는 약재를 써서 한약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했던 부종규합이 있으신 분들은 추나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치료를 네. 받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총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니까 막힌 것을 뚫어주고 부족한 것을 보해주면서 또 추나요법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네. 이제 해결을 해주면서 이런 생리통을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생리통이 사실 뭐 워낙 흔한 이제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진료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자, 이건 좀 뭔가 예사 통증이 아니다. 지금 이분은 몸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문진을 저희가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리통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이분은 예후가 좀 안 좋겠다. 한약도 좀 오래 복용하셔야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양방적인 검진도 한번 해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위험 인자들인데요. 네. 바로 위험 인자들은 이제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감량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렇게 정신적 문제에 계속 트러블이 계속 있으신 분들 그리고 초경이 되게 이른 분들 저희가 조숙중 유명하죠. 그만큼 이제 호르몬 자체가 구조 기능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경이 일렀던 그런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 아까 유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력이 워낙 생리통 쪽으로 조금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생리량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그 생리 기간이 남들보다 너무 긴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생리통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된다면 더 빨리 치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생리통을 완화하려면 또 어떤 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읊어드린 것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온열 치료라고 하죠. 배 따뜻하게 핫팩 올리는 거, 그 아래 그 자궁 쪽으로 핫팩 올리는 그런 것도 실제로 일부 진통제보다 효과가 되게 더 좋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해서 내 몸을 내성을 생길 바에는 이제 온열 효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요가 같은 것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아까 골반이 잘 잡혀야 그 골반을 기반으로 자궁이 보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처럼 골반 자체의 균형이나 그런 근육들, 골반저 근육들이 약화되면 이제 그런 자궁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으니까 이제 장기로 이제 좌식을 하는 어린이들, 그 고3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생리통이 오면 그 당이 많이 당기죠. 맞아요. 많이들 당기시는데 사실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시기에 저지방 식단을 하시고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고 이제 따뜻한 물도 같이 잘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유 보충제라고 이제 오메가3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중에서 혈액 순환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각종 보조제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생리통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선 인체 혈당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혈당 관리와 또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칼로리부터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뭐를 먹더라도 이제 칼로리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슐린과 혈당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21세기가 됐으니 칼로리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가 또 과학적인 체중 관리나 비만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뭐 칼슘, 미네랄, 나트륨 이런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에 이제 흡수가 되려면 계속 쪼개져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 제일 작은 알갱이로 혈액 속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혈당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까? 아니면 너무 많으면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우선은 비축해둘까? 이걸 결정하는 친구가 인슐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 대사질환 상태를 우리는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검사할 때 피 검사를 하죠. 그래서 혈액에 1데시벨리터당 포도당이 100mg 이하로 있으면 정상이다. 근데 공복 혈당일 때예요. 네. 그리고 식후에 2시간 뒤에 다시 혈액 검사를 했는데 140 이하이면 혈당은 정상이다. 근데 이 정상 기준치보다 높았을 때를 당뇨라는 질환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혈당만 갖고 당뇨를 또 진단하기에는 네. 혈당은 잠을 못 자거나 피곤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수분이 결핍됐을 때도 혈당은 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네 해서 나온 지표가 당화혈색소라는 지표거든요. 네. 당화혈색소는 한 2, 3개월간의 혈당을 체크하는 건데요. 네. 혈색소, 그러니까 혈액의 색소를 나타내는 적혈구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에
이 포도당이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결합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인슐린 대사가 잘 되는구나 안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상에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하고요. 네. 당화혈색소 수치가 5.7% 이상이 됐을 때는 약간 당뇨 전 단계니까 꼭 관리를 하세요라고 이제 주의를 듣게 됩니다. 이 당화혈색소 1%가 올라가면 혈당의 수치는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 당화혈색소 기준을 7%로 잡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6.5%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당뇨가 되면 췌장이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한국인 그 검사 수치는 조금 까다롭고 깐깐하게 잡는 편인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당뇨가 됐을 때 당대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큰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는 꼭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네. 소위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뚱뚱한 당뇨와 마른 당뇨라고 구분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른 당뇨는 제1형 당뇨. 선천적으로 인슐린 대사가 잘못돼서 계속 말라가는 병이에요. 원래 선천적인 당뇨는 질환이군요. 그렇죠. 네. 마른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뚱뚱한 당뇨라고 이제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후천적으로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당뇨를 이제 뚱뚱한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혈당 관리는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지금 당뇨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당뇨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말미에 그 선천적인 1형 당뇨병 말고 그 2형 당뇨병을 보면은 이제 비만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고 사실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 비만과 당뇨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비만이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 저항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당으로 돼 있고 소화 흡수가 빨리 돼버리는 달달한 음료수, 주스를 먹는다거나 또는 뭐 케이크, 초콜릿, 뭐 빵 이렇게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순간 확 올리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비만이 되죠. 그랬을 때 인슐린이 와서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데 너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되니까 반응성 저혈당, 갑자기 혈당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배가 고프겠죠. 네. 그래서 또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비만이 돼서 과식을 유발하고 당뇨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똑똑한 다이어트, 똑똑한 비만 관리에 당 지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식단을 구성해야 돼요. 네. GI라고 불리는 당 지수는 글리세믹 인덱스라 그래서 얼마나 이 음식이 혈당을 어떠한 속도로 빨리 올리느냐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GI가 70 이상이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 가급적 피해야 될 음식이고요. GI 지수가 55 이하이면 그래도 완만히 혈당을 올리는 식품으로 좀 선택해도 좋을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 지수가 낮은, 즉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소화와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음식이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음식군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이더라도 GI 지수가 낮은 음식, 즉 탄수화물 중에서도 갈아버리거나 정제해서 가공이 된 음식은 소화 흡수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흰 빵은 이제 당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근데 통곡밀을 그대로 놔둔 통밀빵은 당 지수가 낮습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한 음식인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게 당 지수가 더 낮게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콩입니다. 콩은 고단백질이어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요.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콩은 혈당을 낮추는 우수한 식품으로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네. 근데 또 이 GI, 당 지수도 한계가 있어요. 당 지수의 기준은 탄수화물,
포도당만 두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 구성이 탄수화물이 100%인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당지수가 낮게 측정은 돼 있지만 칼로리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즈인데요. 치즈는 GI 지수가 30밖에 되지 않아서 당 지수가 낮지만 치즈 100g을 먹었을 때는 칼로리가 360kcal로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그래서 당 지수와 칼로리를 모두 다 유념해서 우리가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쉽게 분해가 돼서 바로 흡수가 되는 것일수록 이제 GI 지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공이 좀 덜 된 음식을 먹는 게 이 GI 지수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GI 지수만 봤다가는 칼로리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오늘 공부한 김에 우리 GL 지수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 이건 또 GL 지수요? GL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글리세믹 로드라 그래서 이게 당 부하 지수예요. 그러니까 GI는 탄수화물만 고려하는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GL은 이 음식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까지 고려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 혈당이 어느 정도 부하를 받느냐는 지수인데요. 이게 바로 수박이 제일 억울했던 그 과일 중에 하나예요. 오, 네. 네네네. 수박하면 이제 당뇨를 유발하고 살이 찌게 한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당지수가 72 정도 되는 음식이거든요. 네. 근데 수박 안에 탄수화물만 보면 당지수가 높아요. GI가 높아요. 아, 네네. 근데 수박은 사실 90%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음. 그다음은 섬유질이고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수박을 당지수 72만큼 되려면 수박 한 8조각에서 10조각을 먹어야 그 정도가 나와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섭취량을 보면 GL 지수라면 수박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수박인데 네네. 당 지수 GI만 고려했던 사람들은 수박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박 네. 정말 좋아하는데 말씀 네. 들으니까 더 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뭐든지 네. 많이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네네네. 뭐든지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식품이라도 이 GI와 그리고 GL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과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일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당이 많다라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네. 비타민도 있고 수분 섭취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과일은 살 안 쪄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네네. 우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네네. 과일은 정말 안심하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인데 특히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혈당이 많이 상승을 하고요. 갈았을 때요? 네네네. 오. 그러니까 먹기 편한 건 무조건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일을 안 합니다. 즉 에너지로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GL이 높은 음식 중에 바나나, 자두 같은 음식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과일을 만약에 과일은 그래도 수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일을 말려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일칩 같은 거 이제 선택해서 드시는 아, 네. 분들은 네. 과자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혈당도 덜 올리겠지 생각하는데 은근 과일칩이 GL이 높아요. 그래서 말린 과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린 과일을 뭔가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당 압축 파일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아, 과일은 살 안 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왜 제로 음료?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로 음료는 말 그대로 당이 없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조 원장님? 제로 음식들, 뭐 이제는 제로 이제 주류도 나오는데 엄청 네. 혁신적이죠. 엄청 맞아요. 이제 다이어트에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얘네들이 당과 다르게 조미료여서 그 뇌를 자극해서 단맛을 나게 하지만 이제 혈당에서는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서재원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인슐린 저항성 부분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하는 것들이 소화계, 아까 췌장 이런 쪽에서 소화계에서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뇌 자체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었을 때 단맛이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뇌에서 자극으로 단맛이라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단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결국 내 입장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이 계속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혈당 자체를 올리진 않았지만 다음 탄수화물을 다음 당을 더 먹고 싶게끔 나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당이 들어왔을 때도 좀 그 당이 더 취약하게 몸이 반응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높이는 그런 시스템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로 음료 저 엄청 좋아했는데 좀 저도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저는 당이 없는데 왜 우리 몸에 당뇨나 이런 부분에 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단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 인슐린 저항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몸이 좀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을 우리가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자,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이런 당뇨나 비만 같은 데 걱정을 좀 덜 하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원장님. 진짜 이거는 꿀팁이거든요. 네. 똑같은 궁금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네네.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 우선은 수분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어서 혈당을 우선은 낮은 음식부터 차례대로 먹는 거거든요. 아, 순서가 있군요. 네, 이게 진짜 실험을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빵을 먹는데 빵 먹기 전에 뭐 깻잎 3장, 상추 3장, 방울토마토 3개 이렇게 야채 채소를 먼저 3조각만 먹는 군과 그냥 바로 빵을 먹는 군은 혈당이 상승하는 그 폭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야채 채소를 먼저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은 포만감을 미리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탄수화물 먹더라도 가급적 가공이 되지 않는 통밀로 된 탄수화물을 먹고 그 다음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리하는 방법에서도 조리나 가공이 많이 들어갈수록 혈당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구마를 예를 들어보면 생고구마를 먹을 때랑 생고구마를 먹었을 때는 당 지수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쪄서 먹으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군고구마 예, 예. 맛있잖아요. 네. 달달하게 수분이 날아가서 군고구마는 한 90 정도 됩니다. 와. 그런데 같은 고구마인데. 이 고구마를 튀겼어요. 고구마 튀김 네. 맛있죠. 네네. 100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얼만큼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혈당의 속도가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식품의 크기를 크게 조리하는 겁니다. 깍둑석으로 크게 썰면 아무래도 입에서 한번 저작 활동을 해야 되고 위나 소장에서 부셔야 되고 이 흡수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반대로 우리가 빠른 영양 섭취를 하거나 혈당을 확 올려야 될 때는 왜 쌀을 갈아서 죽으로 먹잖아요. 네네. 영양분을 네, 섭취하니까. 네. 뭐든지 갈아 먹는 것보다는 꼭꼭 씹어서 먹고 통으로 썰어서 먹는 게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정말 꿀팁이네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실 고구마를 달고 사시는데 이 고구마의 두 얼굴을 지금 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 칼로리에만 집착을 하면서 음식을 조심했던 분들에게 자, 이제 혈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물론 칼로리도 고려를 하되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도 꼭 고려를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 바쁜 현대인들 이렇게 뭐 음식 사서 먹고 밀키트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밀키트의 뒤에 영양 성분이 다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탄수화물과 당의 이제 함유율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뒤에 성분표에서 식이섬유가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식이섬유 항목이 없는 거는 아예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공되지 않는 식품을 드시는 게 좋고 가공식품을 드실 때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인지 당이나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은 것인지를 체크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공되지 않는 식품 그리고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식품 위주로 섭취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과 건강상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만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운동을 했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손상입니다. 말만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축구하다가 발목을 다친다든지 등산하다 무릎을 다친다든지 이런 건데, 자, 일단 원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자, 조 원장님 혹시 운동하다 다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되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 보기와 다르게. 네. 네. 보기는 다 부져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하겠습니다. 네. 헬스 한 3년 정도 했고요. 크로스핏은 한 1년 정도 했고, 제가 야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야구를 했을 때는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네. 제가 헬스를 하면서 한번 그 체중을 확 찌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15에서 15kg. 근데 그 체중으로 야구를 하니까 무릎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아직 나이가 젊긴 하지만 비가 오면 진짜 무릎이 아픕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도 염증 반응이 올라올 때도 항상 다른 것보다 무릎이 먼저 반응이 와서 욱신욱신거리면서 이제 부여잡으면서 잔 경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크게 좀 다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이 한번 오게 되면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 스포츠 손상이라는 게 정말 그냥 운동하다가 다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스포츠 손상하면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여가 활동을 하면서 근육이나 뼈, 근골격계에 손상이 왔을 때를 스포츠 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발을 많이 쓰는 축구 또는 이렇게 착지 동작을 하는 농구를 했을 때는 발목 염좌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일상생활, 여가, 우리 산책을 하다가 걸어서 그 길의 단차 때문에 발목을 삐끗했을 때도 스포츠 손상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팔을 많이 쓰는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탁구 같은 동작을 했을 때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아픈 것도 스포츠 손상이고요. 자전거 요즘 많이 타시더라고요. 네네. 자전거도 이렇게 고정 자세로 오래 하기 때문에 경추나 이제 요추, 척추에 피로감이 온다거나 또 이런 여가 활동을 하면 수분 소실이 많아요. 근데 목마른 다음에 물을 드시면 탈수 현상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탈수 증상도 하나의 스포츠 손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골격계 질환만, 그 부상만을 스포츠 손상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 원장님, 우리가 스포츠나 뭐 여가 활동, 어떤 체육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실수 때문에 좀 부상을 당해서 오더라, 스포츠 손상을 당해서 오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스트레칭,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예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귀찮아도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칭이 잘못돼서 손상을 더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방법적으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이 이제 추워지는 겨울, 특히 겨울에는 사실 스트레칭보다는 가볍게 워밍업, 가볍게 뛰면서 땀을 살짝 내고 어느 정도 근육을 촉촉하고 온도를 조금 올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손상을 안 받지 예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칭 먼저 했다가 오히려 근육 미세 손상을 일으켜서 본 운동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그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네. 막 꺼냈을 때 그때 막 꺼낼 부시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네네. 뜯기고 막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따뜻한 물에서 담궈서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한 다음에 했을 때는 정말 쉬운 동작으로도 고기가 뜯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스트레칭 하기 전에도 가볍게 워밍업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그 워밍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가볍게 뛰는 건가요? 그죠. 가볍게 뛰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일단 워킹 이렇게 막 운동장 한 바퀴 뛰어 이게 맞아요. 먼저 하잖아요. 이게 네.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했던 이게 선조들의 트레이닝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네. 근육의 어떤 체온을 올려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서 완전히 이완을 해주는 것. 네, 이 방법을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포츠 손상을 입었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스포츠 손상이 왔을 때 쌀, 라이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쌀이 영어로 RICE죠. 네. 그래서 레스트.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끗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네. 이 경기를 뛰지 않으면 내가 팀원한테 방해가 될 것 같아.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아, 예. 레스트. 그다음에 아이싱. 무조건 얼음팩을 하시는 게 좋고요. C, 컴프레션. 압박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어오르는 곳을 압박을 해서 엘리베이션, 무조건 거상, 위로 올려서 부하가 실리지 않게 발목을 올리는데 이 발목 염좌로 한의원에 그대로 오시면 그 순서대로 저희는 먼저 아이싱을 하는 물리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발을 올린 상태에서 침을 놔드리는데 초기 2, 3일은 이제 부종이 있으니까 부종을 이제 한약적으로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혈을 빼는 방향으로 2, 3일간은 급성 치료를 하고 만성으로 되면 이게 계속 발목은 계속 가거든요. 아까 네네.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날이면 술 먹은 날이면 꼭 아픈 자리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 생기지 않게 근육이나 그 인대를 강화시키는 침이나 약침이나 뭐 보약 같은 걸 써서 또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이 라이스 방법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통증은 통증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냥 막 견디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괜찮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아침부터 밤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럼 공부의 효율은 오를까요? 아니요. 안 되겠죠. 네. 네. 아플 때는 휴식을 해서 조금은 레스트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특히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골프 치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네네. 골프 치는 분들은 이 정도 엘보쯤이야, 이 정도 삐끗쯤이야 계속 치거든요. 그러면 평생 운동하고 싶은 그 골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팠을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염자 치료를, 엽진 치료를 침 맞아서 하시고 또 다음날 운동하고 나와서 피로를 바로바로 회복하시면 이 좋아하는 골프를 평생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참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개선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이거 뭐 적응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쉬어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조 원장님,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칭 할 때 반동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근육 자체가 아까 예열이 안 되고 촉촉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 가동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하게 이 반동을 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반동을 주다 보니까 거기서 미세 손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러닝이 좀 너무 귀찮다 하면은 운동하기 전에 집에서 반신욕이나 가볍게 따뜻한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도 많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스트레칭이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칭 전에 워밍업 이것도 정말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감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지금 나가고 있죠.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